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하면은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논술을 하는 거는, 논술은 모든 독해의 기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논술은 시험이니까, 모든 시험은 시험에 요구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지? 요구 조건이 있다. 요구 조건을 우리가 딱 4개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논술 문제는 논술이라는 말이, 자, 논술, 논리적 서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요구 혹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다. 그러면 논리적 서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어진 요구 조건에 대한 일종의 답을 쓰는 거잖아. 그지? 논술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말로 주제라고 해서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논술은 제시문이 있는데, 이 제시문이 왜 나올까? 그럼 봐봐. 9페이지도 본래는 가하고 나를 참고하여라고 돼 있잖아. 가나를 참고하라는 말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가하고 나라고 하는 2개의 제시문이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는 소비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다음 또 하나가 여성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 소비와 여성성을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소비. 여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불평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웃음이 될 수도 있고. 논술 문제는 주제가 여러 가지지만은 나중에는 몇 가지로 이제 포괄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제시문 가나, 다, 라. 적으면 2개, 많으면 6개까지 나오는데 보통 한 4개?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왜 나올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모든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제시문이 나오는 건, 이 제시문은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지. 관점의 차이가 있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 모든 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관점을 다룬다고 했지.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주제에 대한 관점이, 이 관점이 각각의 제시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지. 2013년도의 연세대학교 문제에 주제가, 그때 이 주제는 자연미였어. 자연미. 우리가 자연미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다루잖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인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애들아, 자연미가 뭐야?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지. 논술도 똑같아. 그래서 가에서는, 자연미라는 건 인위성이 없어야 돼. 인위성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연을 보고 느끼는 그 자연미 같은 거. 근데 그때 제시문, 나에서의 자연미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해. 그 제시문에서는 우리가 왜 산에 가면은 절 같은 거 있잖아. 절이 산과 잘 어우러져서 느끼는 그런 자연미. 그게 자연과의 조화이다. 자연미가 얘하고 얘는 다르지. 얘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 얘는 건드려도 되는데, 자연의 형태나 자연과의 색깔과 뭐가 좀 어울려져야 돼. 그 3번째, 요 제시문의 자연미는 오히려 인위성 그 자체를 얘기해.
여러분 볼 때, 야, 인위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이게 왜 자연미가 되지? 예를 들어서 니네 피아노 전문 연주가 있지. 그 사람들이 피아노 치는 걸 보면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랜 노력을 통한 자연미. 혹은 발레 같은 거 있지.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거 보면은 엄청난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가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잖아. 그런 의미에서의 인위성.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럼, 오케이. 자연미라는 거는 각각의 이걸 갖다 우리가 A라는 관점, B라는 관점, C라는 관점. 여기까지는 모든 논술 문제에서 주제와 관점을 찾아야 돼. 그리고 본격적인 문제가 주어지죠. 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요약이라고 했어. 요약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논술 문제에서. 보통 요약은 4개를 요약하게 돼 있어. 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외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요약은 보통 4개가 나와. 4개나 5개가 나와서 글자 수는 모든 논술 문제의 글자 수는 대략 500자야. 500자? 그럼 제시문 가나 다라를 요약하시오. 그 우리는 가에서 자연미는 인위성 그 자체구나. 요거 인위성 그 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줘야 되는데 500자라고 하나가 한 120자밖에 안 되죠. 120자는 몇 문장이라고 하냐면 대략 3문장이야. 3문장만 찾아내면 돼. 요약은. 이 말은 뭐냐면 자연미에 해당되는 인위성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만 뽑아줘. 3문장. 3문장. 이때 요약은 뭐에 대한 요약이냐면 각각의 제시문의 요 주제에 대한 핵심적 관점만 뽑아줘야 돼. 이때의 요약은 다른 말로 관점 정리야.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관점 정리.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 요거만 뽑아야지 이게 요약이야. 여기에는 나의 설명이나 나의 생각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지난 시간에 내가 끝나고 우리 원장님한테 너네 지난 시간에 썼던 게 첫 번째 글이잖아. 나는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학생들 가르칠 때 수업이 끝나면은 보통 한 4-5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부모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얘는 논술론 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든가 얘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은 쌤이 벌써 논술을 한 25년 정도인데 대입부터 시작해서 편입 학생, 지난번에 편입 얘기했죠. 편입은 보통 나이가 22살에서 내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 게 48살. 48살도 편입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그 대학은 얘네들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편입은 보통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밖에 없거든, 논술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의 출신들이 대부분 논술을 하죠. 근데 지난번에 나한테 과제 우리 썼던 친구들 있지? 내가 보면서 실제로도 그거 잘한 거야. 그거는 잘한 글이야. 물론 오늘 또 우리가 글을 써보면 그걸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는데 이 말을 내가 왜 했냐면 여러분의 수능 성적은 나는 모르고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거는 논술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수능을 잘한다고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수능을 못한다고 또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니지. 논술은 영역이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국어 영역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능 국어의 독해법과 논술의 독해법은 달라. 지금 독해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논술은 일단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제시문 가. 보통 요 정도에 나오는 거를 이게 가면 120자로 요약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갖고 오지 않겠지. 쟁점만 가져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논술은 그래서 거기다 써보세요. 논술은 뭐냐면 선택과 배제라고 해.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배제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수능 비문학은 여러분들 배워서 알지만 선택과 배제가 아니라 발문에 해당되는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선지와의 나중에 선지 판단을 위해서 분포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 다 가져와야 되잖아. 논술은 그렇게 가져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할 때는 비문학
이제 독서를 독해했던 것과 같이 독해하게 되면은 논술은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는 핵심적 정보를 다 가져와야 되지만 전체에 퍼져 있는 걸 논술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여성성 같은 경우 제이심은 나의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이다. 첫 번째 단락이 그건데 두 번째 단락은 갑자기 혁명이 나오지.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근데 우리가 주제어가 뭐였어?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와 관계가 없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배제예요. 근데 비문학은 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지 않지. 왜냐하면 정보가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논술은 분산돼 있는 경우는 없어. 특정한 파트에 집중돼 있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약은 뭐다? 핵심적 관점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요 밑에다 쓰세요. 선택과 배제. 그래서 선택과 배제. 논술의 지문은 그리고 첫 번째가 요약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옆에 걸 지우면 되나? 자, 첫 번째 요약, 두 번째 비교. 비교입니다. 비교도 뭘 비교하는 거야? 비교도 관점을 비교하는 거야. 관점 비교. 근데 모든 비교는 지금 얘기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 요약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 비교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는 논제가 제이심은 가와 제이심은 나를 비교하시오. 끝. 글자 수 몇 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겁니다. 역시 500자입니다. 역시 500자. 요약도 500자, 비교도 500자. 오케이? 쓸 때 저희 원고지라고 생각해. 바로 쓴다고 했죠. 쌤, 논술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요구 조건대로 바로 쓰면 돼. 자, 가에서, 저게 문제라면 가에서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나에서의 자연미는 만약에 인위성 그 자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거 250자, 250자. 물론 요거 다지만, 여긴 다지만 그냥 대비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야. 나에서의 자연미는 인위성 그 자체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 요약이라면 인위성 배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쓰겠지만 비교는 인위성을 배제한다는 것과 인위성 그 자체라는 거에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차이를 설명해 준다. 여기에는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글 중에 이미 지난 시간에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글이라고 했던 글들이 있지. 추론을 했다는 거.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글. 그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걸 논술론 뭐라고 하느냐?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리논중. 자, 그래서 비교는 추론이야. 우리가 지금 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비교. 요까지는 구성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논술의 세 번째 문제. 근데 이게 어느 대학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연세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2000자. 1번의 비교가 1000자. 2번의 해석이 500자. 3번의 비판이 500자. 경희대학교. 1번 문제가 사회계열 같은 경우 요약. 2번 문제가 700자. 700자는 해석이 나오든 비판이 나오든 그리고 수리논술이 나오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1번 문제 비교, 2번 문제가 1100자로 해석 뭐 이렇게 나오거든. 약간의 글자 수의 차이는 있어. 대학별로.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해석입니다. 해석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왜 문학에서 보기 있지, 보기.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문학 작품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거. 보기는 보통 이론이지, 이론. 비평이라든가 문학사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작품이 나오지. 그러면 야, 너 이 문학 작품을 네가 해석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보기, 이 이론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석해 주면 안 되겠니? 이거거든. 논술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 해석은 제이시문 나도 될 수 있고 뭐 다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이걸 엑스제시문이라고 하면 요 엑스제시문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YJ심은, 뭐 YJ심은도 이게 제심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도 될 수 있고, 뭐 다를 기준으로 하면 바도 될 수 있고, 등등등. YJ심은을 해석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요때, 요 나다, 이 XJ심을 우리가 이론형 제심이라고 해. 이론. 그리고 요 YJ심은을 현상형 제심문인데, 요 현상형 제심문은 보통 두 가지밖에 안 놉니다. 현상형 제시문은 하나가 문학작품, 그리고 도표. 문학작품이나 도표. 한마디로 문학작품과 도표를 네가 요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역시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연대께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하다 보면 쉬운 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다가 쉬운 걸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어려운 걸 보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 시간을 조금 어려운 거를 중심으로 하고, 이게, 자, 본래, 예를 들어서, 제이심은 나에서 돈키호테가, 제이심은 나는 문학작품이겠지? 돈키호테가, 그게 누구랑 맞짱 뜨지? 돈키호테가? 돌아가는 게 뭐라고 하지? 얘? 풍차. 자,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한 것은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성의 부재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야. 현상이지. 근데 제이심은 가는 현실성, 비현실성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아, 그 현실성의 부재야. 현상이고 이거에 대한 개념 규정이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분석이야. 현상, 개념 규정, 분석. 또 하나 똑같이 두 번째입니다. 요 해석도 500자야. 그래서 보통 250자 크게 두 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이심은 나에서 또 돈키호테가 산초가 그러거든. 돈키호테한테 형님 저거는 풍차 보고 막 달려가니까 형님 저건 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 형님은 그 기사가 아니에요. 이래. 근데 돈키호테가 그런데 그 산초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소통의 부재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 보통 현상, 개념 규정, 설명 이렇게 들어가거든. 요거밖에 나오지 않아. 모든 논술 문제의 해석은 현상을 앞에다 쓰고 뒤에 개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 마스크를 쓴 것은 현상이죠. 그럼 누가 마스크를 썼다면 마스크를 썼네? 현상. 마스크를 쓴 것은 똑같아. 마스크를 쓴 것은 자, 그거의 이론적, 즉 의미는 뭘까? 비말 감염 방지이다. 맞죠? 현상, 개념 규정이에요. 맞아요? 안경을 쓴 것은 그치? 시력이 나쁘다는 것이다. 현상, 개념 규정.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 누군가는 한 15분부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잠시 주님의 품으로 가 있어.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인 것은 졸린 거예요. 졸린 거야. 그러니까 졸린 건 왜 그럴까?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야. 수업은 왜 재미없을까? 나도 재미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수업을 한다는 건 학습을 하는 거잖아. 학습을 한다는 건 목적의식이 있는 거야. 목적의식이 있는 행동은 재미가 없어. 논술에도 나와 있어. 논술에도 낭비. 2012년도 연세대학교 문제에 낭비라는 게 있어. 낭비하다, 낭비. 자,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여러분이나 내가 언제 행복할까? 우리는 낭비할 때 행복해요. 그 쌤이 대학 때 아버지한테 우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학 때 맨날 술 먹고 오면 아유, 저 새끼자가 쓸데없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쓸데없이 처먹고 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 쓸데없이 처먹는 게 가장 행복하죠. 친구랑 아유, 저 새끼도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놀 때가 가장 행복하지. 우리 아버지가
너희 새끼야 그 결혼할 거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지도 마. 쓸데없이 여자나 만나고 쓸데없이 여자나 만나고 이때 가장 행복하지.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네 집에서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비닐하우스를 크게 하셔가지고 그 집이 없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랑 그 집에 놀러 가서 나하고 친구 2명하고 야 너네 집에 맥주 있다며? 중3이면 좀 마실 수 있지 않나? 아닌가? 마실 수 있다고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먹어본 거죠? 우린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친구들이 간만에 모여서 딱 맥주를 따르고 뭐야? 따랐어.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 아버지 오지 빨리 딱.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왔거든. 원샷 빡 치는데 빡 치는 그 순간 번개가 친 거야.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벌 하시는구나. 물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마시긴 했어. 그때가 재밌죠. 쌤 요즘도 얼마 전에 그 똑같은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 동네는 없어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 야, 우리가 그때 중3 때 야, 요거 마시다가 그때 마탱이 갈 뻔했지. 그때가 재밌지.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쓸데없는 짓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불행한 거예요. 나도 오늘 저녁에 여기가 오고 싶었겠냐? 니네 같으면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나도 오기 싫고 니네가 오기 싫지만 우리는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불행하다. 그치?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봐라. 지금 해석 때문에 그래, 해석. 자, 해석은 항상 문학작품이나 도표, 현상이지. 그거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 의미는 우리는 늘 찾고 있어. 지금도 내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세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저 선생님 우리 웃기려고 하니까 약간 웃어줄까? 아니야, 저 정도로 웃어주면 안 되지. 버릇이 없어지지. 좀 이따 웃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거. 우리 항상 끊임없이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 그 텍스트를 보는 이유는 그거야. 논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야,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뭘까를 많이 물어보는. 수능은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수능은 왜냐하면 아주 엄밀한 시험이기 때문에 빡빡한 시험이야. 여지가 없어. 근데 논술 문제는 엄밀한 시험이 아니야. 상상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뭐지를 많이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능처럼 내가 자 이거는 첫 번째 몇 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어차피 네가 말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해 잠깐 논술 논술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논술 수업 빡빡하면 안 돼. 계속 나 혼자 떠들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시간 주고 자 읽어보고 이게 의미가 뭐야? 그럼 여러분들은 수능처럼 네가 곧 말하겠지 하면 안 돼. 뭘 자꾸 물어봐 귀찮게 해. 근데 의미가 뭐지?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뭐지? 의도는 뭐지? 왜냐하면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채점 기준이거든. 채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력이야. 창의력이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기야. 다르게 생각하기. 자, 이 다르게 생각하기도 여러분들이 뭘 자꾸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 시대의 아이콘, 지금은 이미 누님이 돼버렸지만 우리 시대의 이한이. 자, 이한이라고 있어요, 배우가. 이한이는 아름답다. 자, 이한이는 현상이지.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논술 문제에서의 주어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치?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고 잠깐만 이들은 현상, 개념, 학생이다. 그죠? 이들은 학생이라는 건 직업의 관점이고 이들은 잠깐 미성년자이다. 이건 연령의 관점일 수 있고 이들은 수험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뭐가 달라진 거야? 여러분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진 거야. 이해됨? 이들은 자 현상? 그러면 이한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한테 논술식으로 얘들아 이한이는 아름답다에 해당되는 이 아름다움이 뭔가 한번 써봐. 이렇게 했어. 누군가는 쌤 이한이는요 일단 왁구라고 뭐지? 외모가 아름답잖아요.
그치? 근데 외모, 이한이의 외모가 아름답다. 나만 생각하나?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이 답은 좋은 답이야, 좋은 답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들이 쓰는 걸 내가 쓰면 변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 쓸 때, 쉣. 이한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근데 내가 아름답지라고 막 쓰는 순간, 잠깐만. 쟤들도 다 아름답다고 쓰니까 이게 답이겠네? 하면 안 되는 거야. 논술은 쓰다가, 여기서 많이 들은 적인데 이거 아니지. 많이 들은 적 있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논술은 보통 경쟁률이 뭐 30대 1, 40대 1이면 10명을 뽑고 30대 1이면 3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3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게 논술은 쉬운 이유가 있어. 일단 많이 안 한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대부분 이때 합니다. 이때 해. 빨리 하는 애들이 뭐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그때 하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그지?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한이는 아름답다. 외모, 뻔한 얘기, 이거 쓰면 안 돼. 그지? 근데 누군가, 쌤, 제가 이한이 기사를 봤는데 이한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한이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얘보단 얘가 낫지. 이게 사실은 논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에서의 창의력인 거야. 근데 누군가가 도발적으로 그랬어. 쌤, 이한이 제가 얼굴 봤는데요. 갓댐이에요. 쉐쉐예요. 이한이의 아름다움 일종의 이미지 조작이에요. 가장 그럴듯하지. 그치? 논술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야. 남들이 하는 뻔한 얘기를 답으로 쓰지 말아라가 논술이야. 그럼 뻔한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 챗GPT에 다 나오거든. 챗GPT에 나오는 건 뻔한 얘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시대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답을 하는 기계로 만들 것인가? 챗GPT는 항상 답하죠. 인간과 그 챗GPT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챗GPT는 질문하지 않아. 질문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질문의 깊이가 인간의 의식의 깊이거든. 그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챗GPT 수준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내가 내놓는다? 이런 애들은 창의력의 관점에서 볼 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해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텍스트를 보고, 이게 의미가 뭐지? 계속 우린 질문해야 돼. 이게 의미가 뭐지? 그래서 답하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논술의 목적이다. 이해됨? 논술은 어떤 애가 잘하냐면 평상시에 친구들 데려다 놓고 잘 터는 애들이 잘해. 약간 구라치는 애들 있죠. 그지? 이게 논술을 못하는 애들은 질문하지 않고 그렇구나. 여기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 얼른 뽑아야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논술 잘할 수가 없죠. 논술을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런 친구들은 의식적으로 주체적이지 못하거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해석입니다. 해석은 항상 현상, 개념 규정, 분석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야. 당분간은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논술 문제는 이렇게 나와. 마지막으로 논술 문제는 비판. 자, 다시 정리. 주제, 요약, 비교. 방금이 해석. 마지막으로 비판. 비판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갔어? 해석. 네 번째 비판. 비판은 보통 요즘은 이렇게 나와. 제의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의심은 다의 관점을 비판하라. 끝. 물론 여기에 제의심은 이게 가, 나, 다하고 제의심은 라가 될 수도 있어. 가나다. 글자 수 역시 500자. 보통 뭐 두 개로 해볼까? 제의심은 가와 제의심은 나의 관점에서 라를 비판하라. 그럼 우리 다라고 하자. 아까 자연미를 가지고 본다면 보통 이것도 500자. 아까 제의심은 다가 자연미의 제의심은 다가 이거였죠. 제의심은 다에서 자연미는 인위성 그 자체야. 이거를 가하고 나로 까는 거야. 야야야야 너 웃기지 마. 가에서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거든. 그러면 인위성 그 자체란 말은 인위성의 배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요거 250자. 또한 제의심은 나에서 자연미가
자연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인위성 그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역시 250자, 250자 끝. 이게 다야. 그러니까 논술은 다시 요약, 비교, 해석, 비판인데 대부분 비슷하죠. 구성이. 자, 자연미가 인위성 그 자체라는 건 자연미가 인위성의 배제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지? 구성. 이 구성을 지켜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논술은 주제와 그냥 관점이야. 주제와 관점. 주제와 관점을 찾았어? 야야 정리하자. 요약. 주제와 관점을 찾았어? 아빠 두 가지 차이를 빨리 설명해봐. 비교. 주제와 관점을 찾았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문학작품 설명하면 뭘까? 주제와 관점을 찾았는데 그 관점으로 도표를 분석하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마지막. 주제와 관점을 찾았는데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을 비판한다. 비판. 비판하는 건 얘의 관점에서 얘가 타당하지 않은 걸 찾는 거거든. 아시겠죠? 요 내용이 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텍스트에 있는 거야. 텍스트를 참고해서 우리는 글을 쓰는 거야. 본래 논술 문제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는 제2시험이 없어. 제2시험이 없어서 그냥 와서 교수가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질문이 짧아요.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바칼로레아로 나온다면은, 자, 현대사회에서는 자연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넣어라. 끝. 이게 문제지. 그럼 여러분, 잠깐, 현대사회 다양한 자연미의 관점? 자연미 이런 게 있어. 각각의 관점의 차이는 이런 게 있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면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자연미는 이런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요약, 비교, 해석, 비판을 한 거야. 자, 다시. 지난번에도 내가 강조했지만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거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쌤이 이제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야. 자, 교수가 들어와. 중간고사야. 들어와서 야, 오늘 너네 여러분들 시험은 욕망에 대해서 쓰고 자, 3시간 줄 테니까 쓰고 나가. 교수 나가. 그럼 요번 시간에 우리가 요번 학기에 욕망을 배운 거거든. 그럼 제2시문 가해서 내가 제2시문이 아니 책을 3권을 한 거야. 3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책이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누구 없나? 니체. 니체의 욕망은 A야. 두 번째 스피노자의 욕망은 B야. 세 번째 고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욕망은 C야. 우리가 요번 학기에 배운 욕망을 먼저 요약을 하겠지. 두 번째, 뭐래? 비교해야 되지. 니체 욕망과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욕망이 차이인 거고, 스피노자와 소크라테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욕망은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서 이러한 니체의 욕망으로 우리 시대의 영화 속에 내재된 욕망이란 이런 걸 의미해.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내가 보니까 니체와 스피노자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욕망 중 니체가 말한 욕망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 왜냐? 스피노자의 욕망은 이런 문제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욕망은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뭐 했어? 요약, 비교, 해석, 비판. 요렇게. 됐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정리한 건데 보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똑같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위에 논술 1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다 지우고 거기다 써보세요.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건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제2심은 가에 나타난 개인의 동일성은 첫째, 거기다 쓰세요. 외양의 동일성. 둘째, 사회적 동일성이다. 이 두 동일성을 비교하라. 1번 문제가 두 동일성 비교. 그 다음 두 번째, 또한 사회적 동일성. 사회적 동일성은 공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과 사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동일성의 차이를 설명하라. 자, 그렇게 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먼저 뭘 먼저 잡는 거겠습니까? 단락 구성? 그치? 자, 먼저 그 1번 문제는 거기다 써보세요. 1번 문제 300자. 외양의 동일성 150자, 사회적 동일성 150자.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뜰 때 1. 외양의 동일성은 A다. 2.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사회적 동일성은 B다. 요거 150자, 요거 150자. 요렇게. 그럼 여러분은 뭘 찾으면 돼? 이 외양의 동일성과 사회적 동일성. 아, 말이 잘못됐다. 자, 여기서 개인의 동일성. 개인의 동일성은 이미 찾아준 거죠? 이게 외양의 동일성이야. 외양의 동일성이 뭐지? 그 다음에 개인의 동일성은 사회적 동일성이야. 아, 사회적 동일성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 사회적 동일성이라는 건 또 이걸 3이라고 하자. 3, 4. 사회적 동일성은 공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 사회적 동일성은 사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 이렇게. 요거 200자, 200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하면 논술 문제는 뭐가 없냐면 그 단계가 없어. 이게 바로 실전이야. 바로. 그래서 실제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이거 비교인데 그냥 개인의 동일성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는 사회적 동일성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개인의 동일성은 외양의 동일성이야 하고 개인의 동일성은 자, 사회적 동일성이야. 그럼 외양의 동일성이라는 게 뭐야? 사회적 동일성이라는 게 뭐야? 요거를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본문을 참고해서 참고만 하는 거야. 야, 외양의 동일성은 인간의 어떤 신체의 동일성? 그 신체의 동일성이라는 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동일성이지 여긴 틀려도 좋으니까 자기의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근데 글을 쓸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랜덤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의 동일성은 외양의 동일성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 쓰지? 이러면 안 되지. 외양의 동일성을 써야지. 만약에 외양의 동일성은 곧 신체적 동일성이다. 근데 뭐 써야 돼? 잠깐만, 신체적 동일성은 뭐지? 신체적 동일성이란 그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그치? 이 물리적 특성은 본문에 보면 키, 몸무게, 피부색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글을 써야지 내가 개인의 동일성은 외양의 동일성이다 한 다음에 갑자기 딴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주요 개념을 두 번째 문장에 풀어주고 두 번째 문장의 주요 개념을 세 번째 문장에 풀어주고 아시겠죠? 우리가 누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첫째 주제의 범주에 있는 거야. 어떤 말을 내가 했어. 야, 내가 어저께 집에 갔었는데 이렇게 하면 집에 갔었는데라고 하면 집에서 말이다? 이렇게 해야지. 집에 갔었는데 산에서 말이야. 왜 집에 갔다가 산이 나오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 구조를 예측하거든. 예측과 무관한 글은 논리적 범주가 틀렸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 단어가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 단어가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뭘 할 거냐면 요거 읽는 시간 10분 줄 테니까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이거에 기반해서 읽고 개인의 동일성, 외양, 사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논술은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안 돼.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찾았어 만약에 여기에 외양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외양의 동일성 객관성 사회적 동일성 뭐 떠올라서 이건 주관성이구나 하고 떠오르는 모든 걸 다 적어야 되는 거야. 떠오르는 모든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글에 있는 내포된 의미거든. 내포된 의미를 쓰지 않으면 논술은 변별력이 없는 거야. Right? 알겠죠? 오케이. 일단 10분 주고 내가 다시 설명하고 여러분 글 쓰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거 과제 해온 사람? 오케이. 과제를 내가 걷어서 그 다음에 걷고 여러분 글 쓰는 시간에 대면 첨삭을 할 거야. 그리고 대면 첨삭을 하지 못한 거와 대면 첨삭을 했을 때의 괜찮은 거를 걷어서 복사한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공개평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있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지금 10분 줄 테니까 바로 독해보고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자, 여기 텍스트 보면 방금 개인의 동일성, 그 다음에 개인의 동일성이 하나는 외양, 또 하나는 사회적 동일성. 그러면 여기 포커스는 외양과 사회적 동일성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개념이야? 응? 사회죠. 왜냐하면 얘가 다음에 또 상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양은 뭐라고 하면 될까? 일단 본문 볼까? 본문을 보면 외양에 해당되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체중 신장, 피부색, 여기까지가 본문이거든. 그치? 여기까지 본문이야. 그럼 우리는 근데 이렇게 딱 끝내면 안 되거든. 잠깐. 그러면 우리가 외양, 그 다음에 피부색, 이거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거, 얘는, 물리적, 뭐 육체적, 그지? 물리, 생물학적, 그러지, 생물학적. 이건 생물학적 차이야. 내가 규정을 해줘야 돼, 규정을. 답은 없다. 여러분들, 쌤, 그게 답이 있나요?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물리적이라고 해도 돼. 생물학적이라고 해도 되고, 뭐 육체적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사실은 그런 거를 생물학적 뭐 정체성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적어보세요, 한번. 적고, 그 또 뭐가 있을까? 외양이 동일하다라는 건 어때? 약간 객관적이지, 객관적. 그치? 그 속성을 쓸 때, 그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동일성은 먼저 외양의 동일성을 말한다. 이다. 이는, 외양의 동일성을 내가 지난번에 이는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게 돼 있거든. 이는. 한다면 여러분이 이는 앞부분에 피부색, 체중, 뭐 몸무게 등을 말한다. 해놓고 이게 뭐지?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특성이다. 객관이라는 말도 넣어줄 수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써줘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발표할 때 발표 다 해야 되거든. 앞에 PPT 띄워놓고 발표도 하고 말로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왜 그 TV 보면은 100분 토론 같은 거 들어보면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저 새끼는 입만 열면 뻥이네 이런 게 있고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지도 모르면서 막 떠들고 있네?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말을 할 때의 논리적 구성이 명확한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추론해주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 단어를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지금은 틀려도 좋아. 내가 갖고 있는 답의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야. 좀 더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동일성이라는 건 뭘까? 관계에 의한 거야. 그치? 이건 어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지. 주관적일 수 있어. 그치? 왜냐하면 앞에 것이 객관적이라면 얘는 주관적이고 앞에 것이 유일한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관계 속에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죠? 일단 범위만 내가 잡아주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사회적 동일성은 두 가지로 또 나는데 공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과 사적 관계에 의한 동일성.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야. 내가 어저께 A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놈이 어제 만난 그놈이 오늘 만난 이놈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왁구가 똑같다, 일단. 생긴 게 똑같잖아. 두 번째는 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공적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객관성이지. 사회적 객관성. 근데 이 사회적 객관성이라는 건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다. 논설을 이렇게 지금 수업을 듣다 보면 저게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지? 다 관계가 있어,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의 직접성이 떨어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논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쌤, 전 이런 거 진짜 싫어요.
빨리 이공계로 가셔야 돼요. 이공계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 적어도. 왜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 기술을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인문사회계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 갖고 얘기해 줘야 돼. 요번에 대통령이 누가 돼야지 되느냐. 이거 사실은 논술 문제에서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그지? 혹은 뭐 대통령학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란 뭐 논술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 근데 논술을 배울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논술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지.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논술은 긍정적으로 말할까? 부정적으로 말할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해요. 논술의 핵심은 항상 비판이거든. 그래서 논술 문제 자체가 항상 사회 비판적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논술 없애려고 했어. 그때 실제로 없어졌어요, 잠깐. 정시가. 정시 논술이 왜 없어졌냐면 이상하게 애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 표현으로 빨갱이가 돼. 아, 이 좌파 새끼들이 이게 대학생부터 좌파가 됐네? 왜냐하면 좌파라는 건 사회 비판 세력이잖아. 근데 논술 문제는 사회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완전한 사회가 아니지. 불완전하다면 이 불완전한 걸 지적하고 바꿔나가야 되잖아. 그 인문사회 계열이 사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지. 이해가 됨? 뭐 경제 구조, 법적인 문제, 남녀의 차별, 시장 경제의 문제성, 통일의 문제, 그지?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비교 우위 산업과 비교 열의 산업에 있는 개별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계화가 긍정적 측면이 뭐고 부정적 측면이 뭐 이런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쟁점들에 관심을 조금 갖고 있는, 옛날 말로 하면 신문을 좀 읽는 애들이 얘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사회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쌤 저는 인생을 여태까지 굉장히 퓨어하게 살았어요. 저는 퓨어하고 이노선트예요. 이런 애들 논술을 잘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아름다운 사회이면 문제점이 안 보이잖아. 이해가 됨? 어쨌든 이 말을 해주는 거는 논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해서 사회적인 동일성, 사회적 관계, 거기 보면 공적 관계 볼까?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서 제가 푸른색 괴물과 제 의뢰인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양의 차이가 아니고 브루스는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자, 보세요. 이거 브루스는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매일마다 하는 행동을 우리 뭐라고 해? 그렇죠. 쓰세요. 습관. 즉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동일성의 전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내가 좀 매일마다 하는 행동 현상이 있지.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개념 규정이야. 아, 이건 습관이라든가 이 사람의 일상적 취향이라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네.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뭐 커피 안 마시나 보네. 이게 아니라 잠깐. 습관. 이 습관 말고 뭐라고 이 개인의 취향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에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를 하나의 개인으로 확인하고 인정, 동그라미, 이름, 소속, 신분증명, 동일성.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브루스 벤의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브루스 자신, 그 뒤에 신분증 동그라미, 이름, 다양한 관계, 그 밑에 법적, 문화적 관리. 그게 바로 공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회적인 동일성이라는 건 공적 관계인데 하고 여러분은 잠깐 공적 관계 일단 신분증. 법적, 제도적 관리에 의한 증명.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밑에서 이것은 사회적인 객관성. 블라블라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공적 관계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만난 그 애가 오늘 만난 그 애랑 같다라고 느껴지는 건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을 떠올려 봐요. 그 친구의 외모,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외모하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뭐 같은 반? 그지? 그럼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민이야. 지나가는데 야 종민아, 오랜만 이 새끼 오랜만이라 뻑쳤어. 이 새끼가 평상시 종민이 이 새끼야 그럼 뭐 이 개새끼야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갑자기 종민아 했더니 이 새끼가 이 새끼 뭐지? 나 종민이 아니야. 종만이야. 쌍둥이. 근데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알죠? 똑같은 애인데 실제로 가다가 야, 이 새끼 종민 아니냐 쳤는데 일단 표정이 달라. 얘는 나와 맺은 사회적 관계가 없잖아.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 관계가 없어. 쌤이 재수정주반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재정반에서는 가끔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사귀면 안 되거든. 그러면 재정반에 복도가 쫙 있잖아. 계단으로 딱 내려가다 뭘 봐? 참 들어가. 야 여기 너 빨리 나와봐. 그럼 쌤 왜? 일로 와봐. 따라와봐. 상담실로 와. 야 니네 사귀냐? 나 여기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재수정규반에서는 남녀가 예를 들어서 복도를 지나갈 때 스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자애가 쪽지를 이렇게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쭉 지나가다 톡 줬는데 이쪽 오는 애가 또 받았어. 근데 그때의 이 자세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툭 스칠 수는 있잖아. 근데 일상적으로 스치는 패턴이 아니야. 그건 다른 패턴 딱 걸리는 거지. 이해가 됨? 그게 어떻게 알아? 즉 우리가 어제 만난 애와 오늘 만난 애가 동일한 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거기다 쓰세요.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행동 패턴이 있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종민이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종민이의 동생이 내가 머리를 쳤더니 나를 보면서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걔가 내가 늘 알고 있던 그 친구의 표정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 새끼 이상한데? 이렇게 되잖아. 여기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다 읽었을 테니까. 봐봐라. 브루스 배너. 여기 이제 조그맣고 왜소하고 그런 어떤 과학자야. 헐크 어떤 애야. 또발이 좋은 애지.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끝나고 수업 다 끝내고 비가 막 오는 거야. 오는데 집에 가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여보세요? 브루스 술이나 한잔 하자. 브루스가 병천아 밤늦게 나가. 야 그냥 한잔 하자. 기분도 안 좋은데. 병천아 근처 알았어. 포장마차 가면 난 잠깐 나갈게. 나갔어. 근데 브루스 배너하고 나하고 브루스가 있고 내가 술 한잔 하면서 한잔. 브루스가 너 알잖아 나 술 못 먹는 거. 야 맞으라고 했잖아. 원샷 때려. 야 브루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잔 마시자 이 새끼야. 좀 마셔 뻑 했는데 갑자기 브루스가 헐크로 바뀌었어. 근데 헐크한테 이 새끼 이렇게 하겠냐? 미안해 헐크 내가 다 마실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 헐크와 브루스는 다른 애라는 건 브루스 배너와 나와 관계 거기다 쓰세요. 상호관계성이라고 하는데 상호관계성이 달라. 이해가 되시죠? 얘와 내가 맺었던 주관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왜 친구랑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종민이 안녕 근데 표정이 썩었어. 저 새끼가 왜 저러지? 그 관계성은 둘만이 알잖아. 그러니까 그 주관적이라는 거야. 쓰세요. 주관적, 상호적, 그지? 사적, 비공개적, 이런 거지. 즉, 우리는 누군가와 친구든 아니면 뭐 형, 동생이든 두 사람만이 맺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지. 나만 아는 그 사람의 어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 이게 바로 그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러면, 어저께 만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사귀었던 내 친구가
나에게 보이는 모습은 사적 관계고, 걔가 다른 사람과 일반적으로 맺는 관계는 공적 관계. 우리가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걸 다시 정리하면 외양, 큰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 다양한 사람과 맺는 관계, 하위 범주에서 그 사회적 관계는 공적 관계도 있고 사적 관계도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외양적 동일성과 사회적 동일성의 차이는 뭘까? 방금 전에 했던 내가 지금 말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휘를 더 뽑아야 돼. 그리고 글자 수는 더 늘려도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 지금이 몇 시야? 7시 45분이니까 이게 몇 시에 끝나지? 9시 반? 7시, 5시, 8시, 9시. 그러면 8시 한 40분. 그러니까 다 못 써도 돼. 항상 우리는 지금 한 거를 바로 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만 대략 지금 한 50분 정도를 줄 테니까 항상 지금 60분이라고 계산하고 30분 동안은 글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 30분 동안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있지, 내용. 어휘를 다 적으세요. 지금 다 쓸 필요도 없어. 왜냐면 처음에는 다 쓰지도 못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 안에 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좀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글이 좋아지지 받자마자 바로 쓰면은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오늘 기초인강은 우리 왜 단톡 있지? 내가 단톡에다 다시 올려줄 테니까 기초인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하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원고지 바로 줄 테니까 쓰는 거는 30분 동안은 브레인스토밍, 나머지 30분, 한 20분 정도 글 쓰기 시작하고 다 쓰지 못한 건 다음 시간까지 써오면 되는 거고. 알겠죠? 오케이. 자, 지난 시간 과제 내준 거, 주셔요. 오케이. 오케이. 또? 오케이. 또? 한 거? 다시 써온 거?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안 내도 돼. 과제만. 안 한 건 주시고. 둘 다? 오케이. 일단 주고. 또? 오케이. 됐음. 됐나? 오케이. 오케이. 자, 글 쓰는 시간은 편하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원고지는 바로 지금 줄 테니까 원고지 없는 사람. 오케이. 바로 지금 카피해서 줄게요. 잠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고. 오케이. 중간에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첨삭 받으면 됩니다. 알겠지? 한 10분 정도 후부터 할 테니까. 원고지? 오케이. 바로 줄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게 여성성입니다. 여성성. 같이 한번 볼까? 눈으로 한번 읽어봐봐. 쭉 한번 읽어봐. 여러분이 쓴 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쭉 한번 읽어봐봐. 이 내용을 보면 여성성은 하고 대부분의 글은 요거 야 이거 대부분의 글은 여기에 본문의 내용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요 친구의 글이 좋은 건 거기 한번 봐봐.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이게 주제문이죠. 그치? 그 다음에 여성성은 부정적이고 의존적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이것은 호르몬, 본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 사회화의 후천적 생산물이야. 본문의 쟁점을 잘 가져왔어. 그지? 첫 번째 학생 거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거. 오케이. 순서대로 하는 거, 순서대로. 맨 첫 번째 거. 그거.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사회화 과정은 남성 중심적 사고의 본인의 생각이죠. 범주에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글의 장점은
그렇게 주제문을 딱 쓰고 그 다음에 단문이 돼 있지. 짧게. 그 다음에 남성 우월주의적 사상은 앞에 걸 봤지. 근데 앞에는 남성 중심적이라고 하고 뒤에는 남성 우월주의라고 해서 어휘를 약간 바꿨지. 동어 반복을 피한 거야. 우월주의 사상은 사회가 추구하는 관점과 사회적 구조를 뜻해. 이게 사회 구성의 문제라고 본인의 추론이 들어간 거야. 따라서 그 시대에 사회가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갔어. 가치나 사상이 변했어. 그래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야. 그치? 쟁점이 상대성과 가변성으로까지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여성은 사회적 의도와 사회적 구조가 투영된 산물이야. 여성성이라는 건 의도와 구조가 투영이 됐대. 근데 이 글의 장점은 어휘가 전체의 내용에서 반복적 어휘가 별로 없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 구조가 굉장히 좋고 자기 추론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므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함축적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잘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이 글이 좋은 거는 본문의 쟁점을 가져왔으며 플러스 자신의 어휘로 쓴 글이야. 이 글이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이걸 쓰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논술에서 글쓰기 시간은 처음에 많이 걸리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글쓰기 시간 점점 줄어. 그러니까 예전에 쌤이 이제 편입 학생들 가르칠 때 편입은 난도가 좀 높거든. 다 20대들 아니야?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연대 고대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성균관대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전문대까지 많아. 근데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처음에 어떤 글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처음에 천자를 쓰거든. 쌤 천자 쓰는데 5시간 걸렸어요. 그래. 보통 천자 쓰는데 50분 걸려야 되거든. 그럼 거의 10배가 걸리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글은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익숙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쌤 이거 쓰는데 4시간 걸려.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오히려 처음엔 빨리 쓰면 안 돼. 빨리 쓰면 글이 늘지 않아. 왜냐하면 니네 수능도 처음에 수능 시간에 맞춰서 하진 않잖아. 점점점 수능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해야지만 그 감각이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데 이 글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썼네. 내 글은 갓댐이네. 또 오늘 조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논술에서 글이 빨리 느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뭐야? 오늘 잘 썼다고 하는 글, 또 다음은 내가 잘 쓸 수도 있지. 잘 썼다고 하는 글에서 어휘를 뽑아. 어휘만 뽑아. 내가 써보는 거야. 정말 빨리 늡니다. 이해됨? 왜냐하면은 내가 똑같은 걸 써봤기 때문에 쓰다가 그 어휘를 갖고 와서 써보면, 그러니까 왜 근데 어휘를 갖고 오라고 하냐면 어휘를 갖고 와서 내가 써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썼구나. 근데 문장을 베끼면 안 돼. 어휘를 갖고 와서 내가 써봐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친구의 글의 감각을 내가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쌤이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파인할 때 보통 학생들이 쌤 오늘도 이제 쌤 어느 게 좋은 글이에요 라고 하자. 이거 좋은 글이야. 이게 모범 답안 수준을 넘어서는 글이야. 이 정도면은. 이해됨? 그럼 어휘를 뽑아봐. 그 다음에 속으로 넌 잘 써도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요렇게 쓰라. 이 고마운 친구입니다. 뽑아서 내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감각을 내가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보통 대면첨삭은 내가 지금 따로 해주잖아. 한 명씩. 근데 내가 쓰다 보면 도대체 뭐가 잘 썼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공개평가를 하다 보면 저렇게 쓰는 게 좋은 글이구나 라는 감각을 또 익숙하게 익히게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거 볼까?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돼. 좋죠? 딱 대비가 돼. 생물학적 특징. 앞에 거 받는다. 앞에는 생물학적 선천성이라고 받을 땐 생물학적 특징으로 받지. 타고난 성차야. 이러한 성비로 차이는 신에게 부여받은 것 절대 불변. 이봐. 성차는 위에는 가변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긴 대비적 개념으로 절대와 불변이라고 했지. 맞아? 위에는 상대와 가변인가? 여긴 절대와 불변이야. 이 친구도 내가 이는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는이라고 쓰면 내포가 된다고 했어. 이는 인간에게 내재된
신체적 차이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사이 심리, 정신. 이 차이는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여성은 고유 독특 능력, 능력은 인내와 끈기. 이 쟁점 잘 가져왔죠. 그리고 이러한 남성과 다른 특성 여성은 지위와 역할의 차이, 조력자의 삶의 동지와 같은 여성의 역할, 결론적으로 여성은 타고난 성차 바탕으로 조화와 협력 수행, 여성의 정체성이다. 잘 잡았죠? 그렇지? 자, 넘겨보고. 그 다음에 봐. 이건 좀 짧아. 소비는 사회적 가치체계야. 이렇게 돼 있지. 주제문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소비가 자신의 다양한 욕망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아노미적 현상. 사실은 이 내용은 아노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논점은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봐봐.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아. 여기부터 쟁점이지. 소비는 강제적이고 집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사회의 하나의 가치체계를 제공해. 이는 사회는 체계 내 구성원들의 통합 통제가 수월하게 돼. 끝으로 이런 소비를 학습하는 소비사회는 소비에 대한 훈련도 제공하고 소비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체계이다. 쟁점에 해당되는 걸 잘 가져. 근데 봐봐라. 여러분은 이미 지금 고민하지 않는 게 쌤, 글을 어떻게 써요가 이미 없지. 그지? 글이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내가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가 아니라 글 쓰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단문화하는 순간 글을 쓰는 방식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야, 글 쓰는 건 고민하지 마. 근데 고민을 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 의미가 뭐지? 아까도 첨삭 받을 때 다들 야, 본문은 잘 가져오고 쟁점은 잘 가져왔는데 이거 자기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도 글 쓰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 다들 고민해. 쌤, 쟁점도 알고 글 쓰는 거 알겠는데요. 이거 제가 자기의 생각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약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단톡에다가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책이 딱 한 권 있어. 논술에 자주 나오는 주제에 대한 책이 있거든. 그걸 올릴 테니까 그 요즘은 안 나오는 책인데 어디야? 알라딘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중고 이쪽에 많이 있더라고. 그 책 보면 그게 5,000원인가 그래. 어쨌든 거기를 보면은 논술에 나오는 주제가 뻔해요. 그 논술 주제는 여러분들 어디 하고 있을 때 비문학. 또 독서 있지? 독서 주제하고 같으니까 독서에 도움이 될 거야. 밑에 거 볼까? 이 친구는 자, 근데 우리가 이 글에서 소비도 제2신문가는 쟁점적 개념이 본문에 많기 때문에 본문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데 제2신문 나는 뭐였어? 도표였지. 도표는 현상이야. 도표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건 뭐야? 상위계층은 뭘 먹고 중위계층 뭘 먹고 본문을 정리하는 건 안 좋은 거야.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봐봐라. 소비의 원인은 경제적 차이다. 잘 잡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경제적 차이가 뭐지? 여기에 고민이 들어갈 거야. 한국 사회 계층 상중한데 계층별 소비 현상을 보면 상층에서는 주로 욕망과 욕구 충족. 어때요? 상층에서는 식후에 뭘 먹고 이런 거 안 썼어. 이게 뭐야? 이게 의미를 쓴 거야. 이게 추론인 거야. 알겠죠? 추론이 약간 틀려도 돼. 상층은 이렇게 얘네는 욕망과 있고 혹은 자기 과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게 중요해. 상층에서는 욕망과 욕구야. 욕구 충족. 중층과 하층은 필요와 절약. 이게 좋은 거야. 필요와 절약. 혹은 생존형이라든가 실용적이라든가. 이는 경제적 요인에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합리적 소비. 그렇죠. 왜냐하면 중하위 계층의 합리적이라는 건 경제적 소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나에게 편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는 거지. 근데 따라서 소비는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고 소비의 원인은 곧 경제적 차이를 의미한다. 잘했죠. 그치? 즉 상위 계층은 뭐 사고 중위 계층은 뭐 사고 이런 게 없어. 그런 현상을 쓰지 않고 그거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준 거잖아. 추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작품도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분석을 할 거야. 문학작품 누가 뭐라고 말했고 누가 뭐라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돈키호테의 어떤 행동은 무엇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넘겨볼까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괜찮은 글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 때문에 그거는 일단 내가 그냥 랜덤하게 뺀 거야. 여러분 또 빠졌다고 아씨 내 글이 갓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비의 원인은 사회적 가치체계 기반 오케이. 그리고 사회적 가치체계 받았지? 욕구와 무질서에 맡겨져 불확정적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 강조. 사실은 제2신문가는 본문의 쟁점적 개념이 만약에 다 이렇게 쓰지, 그치? 여러분들이 그럼 역으로, 본문의 쟁점적 어휘가 많을 경우는 어휘를 가져오는 거 좋지만 문장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어휘를 가져오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소비에서는 체계가 포함하는 집단의 통합, 통제, 이것도 사실 본문이지. 또한 오늘날의 소비 사회는 무분별하지 않고 합리적 소비다. 근데 내가 이렇게 썼죠. 쟁점은 좋았지만 추론은 약하다, 그지? 추론 자기의 설명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았겠다. 됐지? 이게 글을 이렇게 다른 친구의 글을 같이 보다 보면 너네 머릿속에 이게 추론이 올라가는 거고 쌤이 여기는 본문을 좀 많이 가져왔다고 하니까 잠깐 아까 추론이 많이 왔다는 거 그 친구의 글을 딱 보면 이게 추론이 많다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써야 되는 글은 이런 범주이구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right? 그 다음에 밑에 건 좋았어. 볼래? 소비의 원인은 경제적 차이, 계층 간의 소득의 차이, 상품 선택의 범위를 규정해. 이거 자기 설명이잖아. 근데 규정된 범위를 통해 계층 간 주된 상품의 소비가 달라. 이로써 상정하 계층에게 사회적 가치 체계에 대한 기반한 소비 양상이 결정돼. 완전히 자기가 해석한 거잖아. 그 다음 도표로 갑니다. 도표를 확인해 보면 사회 계층별 소비 양상은 상류층은 경제적 제약이 적어 선택적 이렇게 말했지. 얘가 뭐 했고를 말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하류층은 필수 소비주를 중심으로 비탄력적 소비, 그지? 중간층은 상과하. 그래서 내가 상과하니까 이걸 실용적 소비라고 규정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한 거야. 됐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글을 통해서 논설이라는 게 결국은 핵심적 쟁점을 갖고 와서 플러스 알파.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추론만 들어도 잘 들어간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분량이 짧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자, 됐지?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여러분이 쓴 거, 그거는 이제 내가 방향성을, 요거는 아까 나한테 냈던 사람 거는 좀 이따가 여기다 둘 테니까 가져가시고 자기 원본 안 가져가도 되면 지금 복사해 준 게 있으니까 아니면 가져가야 되면 저거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일성 보자. 10분 오케이 여기 있네. 자, 동일성은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개인의 동일성은 외양에 의해 규정이 된다. 그럼 외양이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개인의 동일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정이 된다. 사회적 관계가 뭘까 이렇게 들어가. 그럼 사회적 동일성이라는 건 첫째 공적 동일성인데 공적 동일성이 뭘까? 사회적인 동일성은 사적 동일성이라는 건데 사적 동일성이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범주에서.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의 글을 보고 먼저 쓴 학생 거니까 순서대로 봅시다. 첫째, 앞으로는 가능하면 글 쓸 때 위에다가 자기의 자기만 아는 이니셜 있죠? 이렇게 짱구 이런 거 있지? 자기가 누구 건지를 자기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봅시다. 개인의 동일성은 외양의 동일성과 사회적 동일성. 이게 주제문입니다. 항상 주제문은 전체의 글의 방향이니까 짧게 써줘야 돼. 그런 다음에 외양의 동일성은 좋아. 신체적 동일성 잘했죠. 신체라고 잡아줬어. 그 사람의 체중, 신장, 피부색 같은 객관적 요소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이와 달리 사회적 동일성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신분, 규정되어 주관적이고 다양하며 변동적 속성 좋지.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의 인식, 그 다음에 인정에 의해 판단되기도 하고 어제와 오늘의 한 사람을 두고 두 시점에 나타나는 상호관계성이나 연속성의 유무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거 잘 썼네. 그치? 왜냐하면 사회적인 동일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준 거야. 외양의 동일성과 사회적 동일성의 차이는 객관성과 변동성. 잘 잡았지? 이 친구는 이거를 한쪽은 객관으로 보고 하나는 변동으로 본 거야. 쌤 이게 답인가요? 논술은 답이 없어. 논술의 핵심은 쓴 걸 보고
오, 그럴싸하네. 이걸 설득력이라고 하거든.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밑에 거 볼까? 이제 사회적 동일성 본격적으로. 사회적 동일성은 공적 관계, 사적 관계. 뭘까? 공적 관계란 하고 딱 잡아주죠? 사회적, 법적, 문화적 이양. 오케이. 신분증, 이름, 소속. 아직은 본문이야. 그지? 이와 달리 사적 관계의 동일성은 진정한 사회적 관계. 근데 진정한 사회적 관계 밑줄 쳐봐. 이게 뭘까? 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라고 썼다면 본인이 염두에 드는 게 있을 거야. 밑에 보면 주변인들의 인식과 인정, 시간의 흐름, 행동 패턴의 변화와 차이, 그리고 상호관계성의 차이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 요소들로 인해 규정되는 동일성과 달리. 이게 핵심이네. 뭐야? 주관적인 특성 좋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이게 가변성을 특징으로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관계는 관계가 안 좋아지면 바뀌잖아. 이 중에서 두 가지 동일성의 가장 큰 차이로 다른 두 시점의 겉보기에 동일 인물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헐크와 브루스. 아, 이거 아까 뒤에 걸 안 봐했구나. 어쨌든 이런 방향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이 친구는 지금 자신의 언어로 사회적 관계도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정확하게 자신의 언어로 분리했어. 이해됐지? 자, 넘겨볼까요? 뒷면.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자, 이제 그럼 머릿속으로 다른 친구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먼저 단락 구성이 됐나? 됐죠. 그지? 지난번에도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해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글은 첫째, 단락 구성. 단락 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제문 설정.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글의 방향이 있잖아. 주제문. 세 번째는 뭐야? 수어 중심의 자, 단락 구성, 주제문 설정, 추론의 방향. 추론의 방향은 보통 어디가 집중이 돼? 주어도 있지만 수어 중심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많지. 얘가 한 7대3 정도 될 거야. 7대3. 그치?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 쌤, 뭐 주어와 수어가 추론이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문이 노동은 소외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노동이라는 게 소외구나. 우리는 항상 주어, 수어 분석 주어의 구체화라고 했다. 그치? 아까도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인데 여성성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여성의 수동성, 의존성,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았지. 그치? 그럼 이게 만약에 노동은 소외다 그러면 소외가 뭘까? 이건 분리지. 소외라는 게 뭐지? 타자화지. 근데 소외가 뭐지? 이건 대상화. 뭐 이런 걸 내가 떠올렸어. 근데 주어, 노동은 하면 너무 넓지 않아? 노동은. 노동이 뭐지? 잠깐. 노동은 뭐냐? 이 노동. 잠깐. 이거 육체 노동이 있지. 그치? 정신 노동이 있지. 감정 노동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럼 노동이 소외라고 하는 걸 일단 방향을 잡고 우리가 하는 감정 노동의 경우, 그렇지? 예를 들어 서비스업의 경우 때로는 우리는 사회적이나 지위와 역할에 따른 감정에 종속될 수 있어. 그렇잖아. 우리 왜 감정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그렇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얼마나 짜증날 때가 많아. 간호사들 찡찡거리는 환자분 저 패고 싶겠지만 팰 수는 없잖아. 또 감정노동, 승무원들, 야 여기 라면 가져와. 저 새끼 속으로 겉으로 네 고객님 하고 달려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본래의 감정과 내 지위와 역할에 따른 감정이 분리될 때 난 뭘 느끼는 거야? 감정의 타자화. 내 감정이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소비되는 것 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강사는 좋아. 이렇게 수업하다가 고객님 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하지. 야 조용히 안 해? 너 나가. 이럴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가야 됩니까? 선생님 나가세요. 예.
그런 거지. 이해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설명한 거야? 아, 주어와 수어. 수어의 분석, 주어의 구체화. 그지? 노동이란 말이 너무 넓으니까 구체화. 여기도 소외란 말이 너무 넓잖아. 근데 이때 중요할 점. 쌤, 소외는 항상 이런 단어를 써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외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그걸 써도 되는 거야. 됐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어, 수어 분석, 주어의 구체화로 우리는 글을 디벨로핑 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볼까? 이 친구 거. 가에 나타난 개인의 동일성, 외양. 하고 외양 바로 들어갔다. 이는 체중, 신장, 피부색, 생물학적 차이. 좋죠? 이렇게 해놓고 구분하는 지표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객관적 다음에 이처럼 외적 조건이라고 또 말했어. 중심으로 판단 방법, 무언가 비교할 때 유사성 여부를 우선시한. 그렇죠. 내가 봤던 제가 키가 얼마고 제가 내 친구구나. 이렇게 유사성을 기준. 이것도 본인의 추론이야. 잘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가에 나타난 개인의 동일성, 사회적 동일성 뭘까? 사회적 관계 맺음과 사회제도처럼 공적 관계 중심, 따라서 근본적 공식적 체계 안에 정의 등 객관적 기준, 지속적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운동. 잘 잡았지 이것도.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뭐지를 이제 분석해 줘야죠. 근데 사회적 동일성, 공적 관계 밑줄 이걸 우리 봐야죠. 이는 객관, 공적. 여기까지는 본문인데 신분. 따라서 포용 범위가 넓어 포괄적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공적 제도적이라는 건 범위가 넓다. 이건 이 친구의 해석인데 잘 잡았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신분 사회제도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적인데 사적 동일성은 사회적 관계에 뭘까? 가족, 이웃, 공동체, 상호관계성 행동 패턴? 그렇게 상호적이고 사적이고 주관적.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때 상호적이고 사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건 좋은데 이 상호적이고 사적이고 주관적인지 주관이 뭔지를 설명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바로 뒤에 문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규정. 그러니까 넓다 좁다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건 좋은데 여기에 상호적이고 사적이고 주관적이다라는 게 뭘까? 밑에 보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그리고 그거의 근거가 친밀도와 신뢰성. 잘 잡았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떤 쟁점적 비교를 잘한 거야. 좋네요. 이것도 잘했어.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 시간마다 과제에 대한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쓰게 하고 좀 빨리 쓴 친구의 글을 우리가 첨삭을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과제를 할 때에도 방향타가 생기거든. 그걸 참고해서 처음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은 개별적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같이 쓰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서로 열심히 하면은 글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서로 안 하면 글이 훨씬 더 안 좋아지겠지. 근데 대부분의 공개 첨삭을 하는 강사가 별로 없어요. 이 공개 첨삭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거거든. 메가스터디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도 내 글만 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지금 느낄 거야. 내 글이 지금 이미 여러분이 개인의 동일성을 방금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했는데 다른 친구의 글을 보고 이런 방향?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잡히는 거야.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됨? 오케이. 마지막 거. 개인의 동일성이란 특정 인물 두 사람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이는 외향의 동일성과 사회적 동일성. 좋죠. 그래서 외향의 동일성 잘 잡았고 이제 외향의 동일성은 개인이 가진 객관성. 좋죠. 포괄적 개념의 예시. 인간으로 정의하지 않고 차이점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심장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개인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유전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 끊어보세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심장이나 유전자까지 가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심장이나 유전자까지 가는 거는 이게 만약에 비교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비교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의 범주는 그냥 키, 몸무게, 뭐 체중의 차이가 뭘까? 요 정도의 범주거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추론이 너무 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추론이 깊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볼까? 사회적 200점 밑에 사회적 동일성은 개인의 습관이나 취향을 배경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개인의 특징을 이용해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사회적인 동일성이 능력의 차이는 논점이 아니에요. 그치? 이게 뭐야? 사회적 동일성 관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능력의 차이는 아니야. 이렇게 잘못 잡을 수도 있어. 아, 내가 능력이 아니었구나. 이 부분은 쟁점이. 그런데 어디 갔어? 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황과 판단하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능력 대신에 관계라고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 때문에 외향의 통일성에 비해 동일성이 주관적인 것이다. 이 관계라고 했어야 돼. 즉 사회적 동일성은 주관 또는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결과가 한계차나 상황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건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했어야 돼. 관계로 하면 맞는 말이야. 끊고 더하여 사회적 동일성은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 좋죠? 공적 관계는 상황이나 개체와 무관한 사람이 보아도 연관된 사람의 해석과 공통된 결과 내놓을 수 있고 좋죠. 예를 들어 나이, 가족, 면허, 객관적 사실이자 법적으로 기록된 것 어떤 사람이 보든 다 동일한 해석. 잘 잡았지? 그러니까 아까 능력이란 단어 대신에 관계란 단어를 넣었다면은 이게 훨씬 더 명확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600자 바로 앞에 이는 특정한 개체와 상황을 판단하는 불변의 증거 좋죠. 반면 사적 관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 사적 관계가 뭘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추론이 들어가면 좋은데 즉 친구나 이웃처럼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요소 좋죠. 특정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개인마다 다르게 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갔는데 괜찮지? 그렇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야. 두 번째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 그지? 주제문 설정 잘하고 있지? 추론의 방향도 좋아. 근데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는 전체의 방향에서 틀 잡고 주제문 설정하고 주제문에 해당되는 글을 구성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쟁점 중심이냐? 쟁점 중심이냐는 본문에 있는 쟁점을 다 가져왔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자기화된 언어로 해석했느냐? 근데 논술은 자기화된 언어로 해석했느냐를 넘어서지 않아. 지금 비교할 때 우리가 했던 이 해석 있죠? 여기 해석할 때 똑같은 방향까지만 해석을 해. 비판도 똑같은 방향으로 비판하게 돼 있어. 즉 비교해서 하는 추론은 해석 추론과 비판형 추론에서도 동일한 어휘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야. 비교는 다름이 뭐지? 해석은 의미가 뭐지? 비판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근거가 뭔데 이거를 문장과 문장에서 연결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해석과 비판은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만 잘하면 해석과 비판도 추론하는데 어렵지 않다. 다른 게 아니야. 이해됨?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과제는 지금 이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걸 고려해서 오늘 거 있죠, 오늘 거. 요거 방금 한 거 그거만 완성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글자 수는 조금 느릴 겁니다. 글자 수. 요게 지금 150자잖아. 200자, 그 다음에 250자. 전체로 해서 대략 1000자 정도로 해오면 돼.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원고지 필요한 사람들은 원고지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낸 사람들 있죠? 소비의 원인, 요것도 여기다가 둘 테니까 자기 거 가져가야 되고, 됐음? 자, 요까지 고생했습니다.